8월 28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2심 전심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오늘 항소장을 내면서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1심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시사일 고재연 기자.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이지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보지 말고 카메라 보고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이지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모처럼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재열 기자님. 네. 법조 해석의 최강 검찰개혁 완투펀치. 이 두 분이 한꺼번에 자리에 앉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광입니다. 출연료는 공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자, 판결문 고재열 기자님. 네네. 판결문 분석해 보셨죠? 저는 뭐 이제 분석할 깜냥까지는 안 되고, 예. 근데 그 내용을 계속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예전에 이병철 선대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그 당시에도 다 당대에 걸렸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했었는데 조금 살펴보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이거는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독소조항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2심에 이제 뭐 3호 집행유예 그런 설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그런 게 돼 있지 않나. 이따 두 변호사분들께서 그 부분은 많이 짚어주실 것 같은데 그냥 밖에서 있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2심에서는 충분히 집행유예를 노려보겠구나 하는 것들이 일단 아주 그냥 저의 거친 눈으로도 두세 개는 확 눈에 띄었어요. 예. 이지아 변호사님. 예. 5개 혐의가 다 유죄예요. 그리고 그 혐의 중에 일부가 무죄가 나와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 측 변호 논리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아주 심플하게, 예. 공모, 공범관계, 그러면서 누구에게 돈을 줘도 이건 똑같은 돈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건 잘 정리를 했는데, 네. 한 페이지로 잘 정리했죠. 예, 그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형인데 이 72억 재산 해외 독일에 보내진 돈을 또 아주 꼼꼼하고 자상하게 반반씩 해갖고 36억, 36억으로 낮추면서 50억 미만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이것도 신의 한 수 같아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각 그 범죄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를 하고 일부는 무죄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유죄 판결을 한 부분은 논리가 좀 정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무죄한 부분은 논리가 좀 정결하다, 깔끔하다. 깔끔한데 무죄한 부분은 굉장히 논리 비약이 심하고 논리가 좀 엉성한 편입니다. 어허. 그래서 크게 보면 뇌물죄 중에 실제 지급하지 않고 약속한 부분 뭉뚱그려서 다 무죄 선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고요. 213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건네간 돈은 79억. 예, 그런데 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액수가 확정이 되는가는 상관없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언제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판례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액수가 그때 당시 약속할 때는 확정적이지 않고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그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때 당시 계약서에서는 명시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게 줄지 안 줄지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러한 논리로서 무죄를 한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바로 깨질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도 문제가 돼 있는 게 이제 특검에서 그 공소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지도 않는 삼성 승마단에
그 필요한 마피를 구입하고 장성 승마단이 사용할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예. 거래 신고를 해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 삼성 승마단이 없네요, 진짜.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결국은 정유라 말 사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은 뭐냐면 그 부분을 따지질 않고 삼성 승마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야. 그 돈이 실제 어디로 사용될 것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예. 그때 돈 보낼 당시는 최순실에게 말 소유권을 넘기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라기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들어간 돈 부분도 횡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아마 일반 법조 경력 한 5년 차 이상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은 판사의 머릿속을 가봐야 되겠지만은 50억 미만과 50억 이상은 재산 국외 도피와 횡령의 부분은 법정형이 엄격하게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 차이가 나는 예.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비법률적인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다 이제 법조 전문가가 돼갖고 이른바 우리도 그 몇 년 전에는 몰랐던 사모법칙을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5년 나온 것은 장량 강경이라고 하는 말들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5년 이하라고 하면 실제로 하한선이 5년인 줄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반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2년 6개월이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지 않아서 항소심에 가서 장량 감경의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 하게 되면 3년으로 깎이면서 5년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 네티즌들이나 SNS상에서 보면 그런 글들이 돌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놀랍죠, 국민들이. 과거에 사실은 얼마나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를 이제 입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재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보통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거나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회사에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거나 한다면은 분명히 중형이 나오고도 남을 사안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찰제 판결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뻔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판결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관계만 놓고 보아도 이거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만 놓고 보아도 예. 과연 5년 정도 형을 선고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약하다는 것도. 대해서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법률가들은 과거의 예나 또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판사가 형을 정했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을 정해놓고 지금 거기다 갖다 맞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 법리적으로 따지더라도 일정 부분 좀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테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무죄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 항목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이 증거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건 되긴 하는 건데 예. 지금 저는 뭐 그 재단에다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한 것은 그렇죠. 사실은 그 전제로 해놓은 유죄 부분에서 설치한 거하고 비춰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로 해놓은 사실에 의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공모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승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고 삼성이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보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님 보면은 자 독일에다 돈 보낸 게요. 정유라에게 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고 정유라를 돕는 것은 곧 최순실을 돕는 거고 최순실을 돕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가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 그러니까 돈을 갔는데 독일에 보낸 돈은 유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보낸 거는 무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실제 오너는 최순실입니다, 회장님입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무수히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무죄를 했죠? 그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K 그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만 돈을 냈던 기업이 있고요. 예. 삼성은 딱 그 부분만 돈을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기업과 같이 출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판결문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삼성의 이재용이 예. 선계 작업, 경영권 선계 작업이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재용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최순실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유라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최순실이 이렇게 돈을 주면 그것이 내인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돈을 여기에 돈을 얼마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 판결문 전체에 기본적인 그 판사의 인식은 전체에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을 다른 기업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한 거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예. 예. 최강 변호사님. 뇌물은 이제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본인들이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정황 증거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접 증거로. 간접 증거죠. 명시적 청탁은 없었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뇌물죄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어쨌든 유죄는 됐어요. 근데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용 씨 측에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로 들었던 것이 예. 그 뭐 이거 우리 승계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소위 그 레이저를 맞고 그 얼어가지고 놀라가지고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이제 돈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삼성과 이재용이 당시에 그 갖고 있었던 이해관계 이런 걸 비춰보면 능히 이재용이나 삼성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취지의 그 어떤 의견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돈이 지급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경영권 승계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그 이런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암시를 했었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 뭐 아들 관련된 사건에서 예. 그런 묵시적인 청탁 관계를 또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둘이 만나면 예. 그거는 굳이 드러내서 이걸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탁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고 만난다라고 하는 증거를 캐비넷 그 나온 자료에서 이미 청와대는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럼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의 수첩 비망록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재도 있었고, 그러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또 그거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비서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충분히 왜 만났을까 하는 거는 유추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전체적인 문제는 삼성과 청와대의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축 아니에요? 이재용 삼성 측은 200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2014년. 2014년이요. 예. 급격하게 후계 승계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정 정도 정유라, 최순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구할 이런 근거가 있었고 양측이 만났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그림은 포괄적인 승계 작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앞서 조금 이제 앞에 얘기하셨던 예. 거에 조금 하나씩 껴들면 이제 그 삼성이 말을 산 부분에 대해서 삼성 승마단이 사실상 해체됐었고 사실은 이제 선수는 없어지고 말들은 가지고 공익 사업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말을 샀을 때 저는 삼성이 합당한 변명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삼성 경마단을 만든다고 그랬어야 돼요. 말을 탄 선수는 없고 말만 있잖아요. 말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가 이제 나는 삼성 소속이다 그러면 사칭을 또 하기도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그 삼성이 말을 산 것에 대해서 선수가 없는데 말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판결을 문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이쪽 부분에서 인정을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집요하게 최순실 씨가 거기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재단의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고 이제 광고회사까지 연결돼가지고 1년에 이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뺄 그런 부분까지 규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이 재단을 공익적 목적을 지닌 재단이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무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 공모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하 변호사님? 공모관계를 보고 이 네 가지 근거를 그 판결문에서 그 거론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사실로 공모로 인정한 것은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그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테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점, 최 씨가 승마 지원 계획을 김종 전 차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점,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승진을 지시한 점, 이것을 공모관계로 봤거든요. 예. 공모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또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공모라는 것은 그 이야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인 정유라를 예. 지원해다 느닷없이 그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종 차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도 예. 정유라가 누구길래 대통령이 공익적이거나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지금 최순실이가 실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죠. 이 공모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갖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공모한 부분을 문서로 돼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아까 이야기하고 여러 뇌물 가지 관련해서 간접 증거를 갖고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논리칙과 경험칙,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 경험칙상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 갖고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청탁 문제도 뇌물 사건에서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청탁 관계에서 명시적 청탁은 거의 없습니다. 99%가 묵시적 청탁입니다. 묵시적 청탁. 네. 그러니까 재벌 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 될 사람이 그냥 딸이 승마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리고 그러네요. 외국까지 왜 보내느냐.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준 이유는 뒤에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권력 내지는 그 권력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얻어내야 될 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뇌물죄를 구성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최순실 씨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로 넘어갈 것도 없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이재용 씨 입장에서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박근혜 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박근혜 씨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상호간에 먼저 의사 연락이 돼서 최순실 씨가 자 이런 부분에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게 있으니까 이걸 도와줄 테니 이렇게 돈 주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기나 돈이 오갈 때의 상황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거는 판단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가 보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이재용 회장에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있는데 그 딸이 독일에서 말을 타요. 근데 삼성에서 그 딸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럼 근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승계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승계 작업을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굳이 까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 저 승마협회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이 밑에 사람들 통해서 승마협회 누굴 얘기하는 거냐? 빨리 찾아봐라. 그럼 거기에 정유라가 있었고 최순실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야 저게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지? 요 정도 말만 오가도 충분히 이것은 뇌물 관계의 기본 구성을 이룬다. 이렇게 본 거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공무관계인지. 삼성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 원래 삼성이 승마 선수단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해서 정유라가 예.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에 정유라가 통과돼지며 예. 그 일원으로 해서 삼성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예. 자기가 급여를 갖고 가든 지원금을 받아가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자를 보면요. 최지성이나 장충기의 문자를 보면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정유라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유라가 못 들어오니까 처음에도 삼성도 외관을 문자를 보면 그럴듯하게 그 외관을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유라가 말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당시에 출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못했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 실은 이 공모관계에서 2015년인가 출산한 시기가? 출산은 작년이니까 조금, 2016년이고. 2016년에 출산했나요? 2015년인데요. 출산 시기가. 출산요. 예.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 왜냐면 그 7월 25일 날 만났을 때 그때 야단을 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전에 2014년 9월 15일 날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삼성더러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는 별로 도와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3월에 임신한 걸 알거든요. 그 출산을 6월쯤에 합니다. 2015년. 예, 2015년 6월쯤에 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몸을 만들고 그러다 들여다봤는데 야 이거 왜 안 도와주고 있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7월 25일 날 만나서 조인타를 세게 깐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삼성도 보면은 이 과정들을 늘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나중에 문제될 때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그때 당시에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삼성이 못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정유라의 출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예. 삼성은 사실 뭐 대한민국 뭐 국정원보다 정부력도 많고 증거인멸도 아주 수준 높게 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문자가 안 그게 주고 보면 그 지금 장충기 예. 그다음 최지성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실형을 받았죠. 예. 그 휴대폰 회사에 다니면서 문자를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이재용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문자로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사실은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건데 판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예. 아니 우병우만 해도 예. 압수수색 들어갖고 핸드폰을 딱 잡았더니 그게 핸드폰이 원래 쓰던 핸드폰이 아니라 새로운 핸드폰 아니에요. 네.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도 포렌식 기법으로 다 살아나거든요. 네. 그냥 핸드폰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근데 핸드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왜 문자를 안 지웠을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장충기 같은 경우는 삼성 내에 안기부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별명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예. 분이잖아요. 근데 그 장충기 폰이 저희가 문자를 보도하긴 했지만 거기에 이재용 문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용하고 문자를 안 주고받았을 리가 없는데 예. 이재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A폰은 이재용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있고 그리고 이 B폰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제 생각엔 이거는 주로 자신이 청탁을 받던 그런 그 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까지더라도 자신의 죄가 더 늘어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 언론인들하고 거래하고 있었던 폰이다. 그렇죠. 그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것은. 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재용 등등과 했던 그 폰이 압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재용과 관련된 문자는 판결문에 안 드러나는 거 보니까 주로 이제 박원호라든지 그다음에 실무자들하고 주로 최지성, 박상진, 뭐, 황성수. 예, 통화했던 뭐 최순실하고 근데 그걸 왜 안 지웠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보통 뭐 그 정도 되지면 압수수색이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한참 있다 이루어졌잖아. 새로운 폰으로 구입을 대부분 일반인도 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스스로가
최지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보면 이거 정권 교체되시면 반드시 수사가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메모까지 다 했던 사람이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쪽 변호인 쪽에서 수사 기록을 재판 시작 기소되지면 수사 기록을 열람하잖아요. 열람을 한 이후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강충기 최지성이 지금 특검에서. 문자 메시지가 압수된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진술 자체도 이재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많이 해놨다. 오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놀래서 한간에서는 완전 배신한 거 아니냐. 그랬던 거고, 저는 이재용 재판에 지금 삼성의 지금 이재용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다 정언 거부를 했잖아요. 예. 정언 거부를 한 내막이 이제 바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박근혜 재판에 증언 거부를 했죠. 정언을 그걸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재용에게 만회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진술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본인의 위정죄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업무에 대해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자기가 다 결정한다. 이렇게 오버한 진술을 하셨잖아요. 예. 했잖아요. 이 부분은 설령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럼 이제 관심은, 자, 이제 스모킹 건이 저 문자일 수도 있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정유라 진술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해갖고 5년형을 때렸는데, 항소심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1심 판결이 굉장히 정치하게 돼 있어서 이 5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가면 그나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판결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서 예. 감형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무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논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허술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검찰이나 특검이 그런 부분을 또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또 입증을 할 것이고 무죄 부분을 다시 해갖고 중형이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 우리가 저기 삼성에다가 5년의 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느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범죄의 지금 특징이나 이것이 국가 경제나 또 국민의 자존심이나 국가의 신뢰도나 이런 거에 끼친 그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5년으로 지금 끝낼 일로 지금 만족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포괄적인 뇌물 수수의 문제, 묵시적인 청탁의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에 지금 액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무죄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그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공모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으로부터 포괄적인 뇌물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면 나머지 무죄되는 부분도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 뭔가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무죄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지 유죄 부분을 다시 봐가지고 이거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깨림직한 것들 중에 저는 그 수동적 뇌물이라는 부분, 그게 나중에는 이제 강요당했다라고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도 지렛대가 있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굳이 해줬을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집행유예를 가기 위한 또 인계철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좀 감시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얘기인데 최강 변호사님.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라고 볼까요? 어쨌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 지금 바뀌어가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로. 그러니까 재판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 외압 이런 거는 앞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판사든지 간에
인사권을 보고 인사권자를 보고 눈치 보는 판결이 아니라 소신껏 하게 되면 오히려 무죄 부분을 더 정치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놓고 1심 판결이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공소 사실이 얼마나 입증됐느냐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대한민국 항소심의 구조고. 판결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너 잘했나 잘못했나? 너 너무 센가 약한가? 물론 1심 판결이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지만 예.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은 새롭게 사건을 그대로 이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속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정밀하게 이 두꺼운 판결문을 통해서 짚어가지고 예. 그거를 누가 보기에도 끄덕거릴 만큼 정밀하게 이론을 구성했으면 항소심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심 판결문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우리 고 기자님 걱정하시는 그 수동적인 뇌물수수 뭐 이런 측면도 예. 이제 삼성 측에서 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뜯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 예. 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뇌물수수인 게 뇌물을 공유한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쓰는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아니었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 아하. 예. 서울 삼성 내부자들도 지금 그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재화 변호사님, 그 항소심에서 지금 최강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유죄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기 때문에 유죄 부분을 손대는 것보다도 검찰이나 특검의 주장을 받아서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리를 구성할 오히려 그쪽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 뭐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넘어가기 전에 1심에서 예.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갈 수는 있나요? 올라갈 수 항소심이? 있죠.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1심에서 판결문 자체로도 그냥 무죄됐던 부분을 유죄를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뇌물 판결문만 공여 보더라도. 의사표시만 한 거, 예. 돈 아직 안 보내준 거, 이 부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냥 유죄예요. 예. 그리고 K스포츠 재단과 미래재단 미래재단.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데, 그 지금 횡령과 재산국외 도피 무죄를 한 부분도 예. 그 삼성 승마단이 없는데 돈 보내주면 그건 무슨 돈이겠습니까? 정유라 지원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다는 거를 삼성이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유죄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용 부분은 사실은 강경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강경을 했단 말이에요. 감경을 했나요? 했죠. 그러니까 예컨대 5년 이상 4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장량 강경하면 2년 6월 이상, 예. 2년 이상. 6월 이상, 예. 많게는 4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가중 요소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아, 그것은 간접적 감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하나 예를 들면 말 세탁한 거 다 문서 조작을 한 거잖아요. 예. 서류 조작을 한 예, 거잖아요. 서류 조작한 거. 결국 이 판결에 의하면 말 세탁한 것이다. 그 최순실에게 말 소유권을 넘겼다고 봤는데 삼성은 최근까지 그 서류들 내면서 말 소유권은 우리 삼성인데 있는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다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재판부를 우롱하고 아. 그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흔적이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가중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자, 그러면 이제 그 뇌물죄가 유죄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일란성 쌍둥이 동전의 양면이다. 뇌는 공여자와 수뢰자니까. 곧 이제 10월 17일 이제 한 2달 남짓 한 50일 남짓 남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연속되는 지금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판결들이 선행되고 있죠. 지금. 예.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혁표 씨 같은 분들 문혁표 씨 유죄 받았고요. 예, 그 이어서 이제 이재용 씨가 또 유죄가 됐고 지금 박근혜 씨도 판결이 지금 뭐 길어야 2달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나 증거나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뇌물수수 혐의는 분명히 유죄로 될 것 같고요. 액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지금 박근혜 씨 재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안종범 씨의 수첩 같은 부분은 사실은 박근혜 씨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또 뭐 무슨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 내부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 재판에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를 봤더니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 승마 지원 저거는 이제 이재용 네. 그 회장은 이제 그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지만 이게 433억, 롯데K 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70억, SK 89억, 총 592억 원. 이 정도면 그 어제 그제 코너 맥그리거가 받은 개런티의 반쯤 되는 거네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1억 달러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 정경 유착을 근절하는 면에서도 전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정상적인 재단이 아니었고 기업들이 그 돈을 줄 때 저 믿을 만한 어떤 이 단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예.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도 저런 식의 그렇네요.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묻되 그거에 대해서 감경을 해준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저런 판단을 한 것들은 정말 앞으로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최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500억 저 중에 한 꼭지만 인정이 돼도 예. 형이 어떻게 나옵니까? 뇌물 수뢰는 뭐 이건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그 사람들마다 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한선이니까 몇 억 이상일 때 어느 정도 형이 나온다 이게 있잖아요.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 합법으로 가는 거고. 네, 10년 이상이죠. 지금 뭐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형도 예. 뭐 이재용 씨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될 거고요. 예. 왜냐하면 뇌물 수수자가 공여자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배 이상은 없죠. 10배 이상. 자, 10월 17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뇌물 공여자보다 수뢰자는 이재화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10배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8월 28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한선이 5년인 줄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반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2년 6개월이라면서요. 예. 근데 이번에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지 않아서 항소심에 가서 장량감경의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 하게 되면 3년으로 깎이면서 5년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 네티즌들이나 SNS상에서 보면 그런 글들이 돌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놀랍죠,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사실은 얼마나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를 이제 입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재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보통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거나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회사에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거나 한다면은 분명히 중형이 나오고도 남을 사안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찰제 판결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뻔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판결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관계만 놓고 보아도 이거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만 놓고 보아도 예. 과연 5년 정도 형을 선고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약하다, 점에 그것도. 대해서 일반적인 법검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 법률가들은 과거의 예나 또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판사가 형을 정했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을 정해놓고 지금 거기다 갖다 맞춘 거 거꾸로 갖다 맞춘 거 아니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 법리적으로 따지더라도 일정 부분 좀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테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무죄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 항목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이 증거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건 되긴 하는 건데 예. 지금 저는 뭐 그 재단에다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한 것은 그렇죠. 사실은 그 전제로 해놓은 유죄 부분에서 설치한 거하고 비춰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로 해놓은 사실에 의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공모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승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고 삼성이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보낸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님 보면은 자 독일에다 돈 보낸 게요. 정유라 이게
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고 정유라를 돕는 것은 곧 최순실을 돕는 거고 최순실을 돕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가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그러니까 돈을 갔는데 독일에 보낸 돈은 유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보낸 거는 무죄.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실제 오너는 최순실입니다, 회장님입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무수히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무죄를 했죠? 그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K 그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만 돈을 냈던 기업이 있고요. 예. 삼성은 딱 그 부분만 돈을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8월 28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2심 전심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오늘 항소장을 내면서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1심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시사일 고재연 기자.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이주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보지 말고 카메라 보고 인사해. 다시 한번 하세요. 이주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모처럼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재열 기자님. 네. 법조 해석의 최강 검찰개혁 완투펀치. 이 두 분이 한꺼번에 자리에 앉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광입니다. 출연료 오늘 공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자, 판결문, 고재열 기자님. 네네. 판결문 분석해 보셨죠? 저는 뭐 이제 분석할 깜냥까지는 안 되고, 예. 근데 그 내용을 계속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예전에 이병철 선대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그 당시에도 다 당대에 걸렸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했었는데 조금 살펴보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이거는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독소조항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2심에 이제 뭐 3호 집행유예 그런 설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그런 게 돼 있지 않나. 이따 두 변호사분들께서 그 부분은 많이 짚어주실 것 같은데 그냥 밖에서 있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2심에서는 충분히 집행유예를 노려보겠구나 하는 아하. 것들이 일단 아주 그냥 저의 거친 눈으로도 두세 개는 확 눈에 띄었어요. 예. 이주아 변호사님. 예. 5개 혐의가 다 유죄예요. 그리고 그 혐의 중에 일부가 무죄가 나와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 측 변호 논리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아주 심플하게 예. 공범관계 그러면서 누구에게 돈을 줘도 이건 똑같은 돈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건 잘 정리를 했는데 네. 한 페이지로 잘 정리했죠. 예, 그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형인데 이 72억 재산 해외 독일에 보내준 돈을 또 아주 꼼꼼하고 자상하게 반반씩 해갖고 36억, 36억으로 낮추면서 50억 미만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이것도 신의 한 수 같아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각 그 범죄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를 하고 일부는 무죄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유죄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재도 있었고, 그러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또 그거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비서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충분히 왜 만났을까 하는 거는 유추.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전체적인 문제는 삼성과 청와대의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추간이에요. 이재용 삼성 측은 200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2014년이요. 예. 급격하게 후계 승계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정 정도 정유라 최순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구할 이런 근거가 있었고 양측이 만났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그림은 포괄적인 승계 작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앞서 조금 이제 앞에 얘기하셨던 예. 거에 조금 하나씩 껴들면 이제 그 삼성이 말을 산 부분에 대해서 삼성 승마단이 사실상 해체됐었고 사실은 이제 선수는 없어지고 말들은 가지고 공익 사업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말을 샀을 때 저는 삼성이 합당한 변명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삼성 경마단을 만든다고 그랬어야 돼요. 말을 탄 선수는 없고 말만 있잖아요. 말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가 이제 나는 삼성 소속이다 그러면 사칭을 또 하기도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그 삼성이 말을 산 것에 대해서 선수가 없는데 말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판결을 문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일 K스포츠 재단 이쪽 부분에서 인정을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집요하게 최순실 씨가 거기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재단의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까지 연결돼 가지고 1년에 이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뺄 그런 부분까지 규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이 재단을 공익적 목적을 지닌 재단이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무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 공모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하 변호사님? 공모관계를 보고 이 네 가지 근거를 그 판결문에서 그 거론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사실로 공모로 인정한 것은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그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테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점, 최 씨가 승마 지원 계획을 김종 전 차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점,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승계를 지시한 점, 이것을 공모관계로 봤거든요. 예. 공모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또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공모라는 것은 그 이야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인 정유라를 예. 지원해다 느닷없이 그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종 차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도 예. 정유라가 누구길래 대통령이 공익적이거나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지금 최순실이가 실세다 우연히 다른 기업과 같이 출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판결문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삼성의 이재용이 예. 승계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재용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최순실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유라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최순실이 이렇게 돈을 주면 그것이 내인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 K스포츠재단, 미래재단에 여기에 돈을 얼마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 판결문 전체에 기본적인 그 판사의 인식은 전체에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을 다른 기업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한 거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예. 예. 최강 변호사님. 뇌물은 이제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본인들이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정황 증거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접 증거로. 간접 증거죠. 명시적 청탁은 없었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뇌물죄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어쨌든 유죄는 됐어요. 근데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용 씨 측에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로 들었던 것이 예. 그 뭐 이거 우리 승계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소위 그 레이저를 맞고
얼어가지고 놀라가지고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이제 돈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삼성과 이재용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해관계 이런 걸 비춰보면 능히 이재용이나 삼성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취지의 어떤 의견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돈이 지급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경영권 승계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암시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해군참모총장 아들 관련된 사건에서 그런 묵시적인 청탁 관계를 또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둘이 만나면 그거는 굳이 드러내서 이걸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탁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고 만난다라고 하는 증거를 캐비넷 나온 자료에서 이미 청와대는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의 수처 비망록에서도 역시 그런 논리가 좀 정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죄한 부분은 논리가 좀 정결하다, 깔끔하다. 깔끔한데 무죄한 부분은 굉장히 논리 비약이 심하고 논리가 좀 엉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뇌물죄 중에 실제 지급하지 않고 약속한 부분, 부분 뭉뚱그려서 다 무죄 선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고요. 213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건네간 돈은 79억. 그런데 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액수가 확정이 되는가는 상관없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언제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하고 액수가 그때 당시 약속할 때는 확정적이지 않고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그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때 당시 계약서에서는 명시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게 줄지 안 줄지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러한 논리로서 무죄를 한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바로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도 문제가 돼 있는 게 이제 특검에서 공소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지도 않는 삼성 승마단에 필요한 마피를 구입하고 삼성 승마단이 사용할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거래 신고를 해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삼성 승마단이 없네요, 진짜.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결국은 정유라 말 사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은 뭐냐면 그 부분을 따지질 않고 삼성 승마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돈이 실제 어디로 사용될 것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때 돈 보낼 당시는 최순실에게 말 소유권을 넘기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허술하게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들어간 돈 부분도 횡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일반 법조 경력 한 5년 차 이상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은 판사의 머릿속을 가봐야 되겠지만은 50억 미만과 50억 이상은 재산 국외 도피와 횡령의 부분은 법정형이 엄격하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비법률적인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다 이제 법조 전문가가 돼갖고 이른바 우리도 몇 년 전에는 몰랐던 사모법칙을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5년 나온 것은 장량 간격이라고 하는 말들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5년 이하라고 하면 실제로